다섯째 아이 도리스 레싱. 20세기 후반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도리스 레싱이 예언하는 섬뜩한 인류의 미래. 호러 기법으로 그린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세기말 인간에 대한 근원적 물음. 벤을 보면 생각하게 돼요. 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다른 사람들, 그들이 어딘가 우리 내부에도 틀림없이 있다고요. 아주 정상적인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민다. 주위 가족들이 놀라듯 오늘날에도 보기 드문 경우다. 곤란한 혼전 성관계, 이혼 또는 혼의 정사, 산화 제한, 마약 같은 것들을 거부하며 그들은 전통적 의미의 행복한 가정을 건설해 나간다. 그런 행복한 가정의 요소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뿔뿔이 흩어진 핵가족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커다란 집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사랑하는 모성애, 가장의 책임감, 자식들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부모의 의무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다섯째 아이는 그들의 이상적인 가정을 파괴해간다. 레싱은 언제 끼어들었는지 모르는 이상한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비정상적인 아이 하나가 태어남으로써 일어나는 일상의 변화를 간결하고 긴박한 문체로 그려나간다. 다섯째 아이란 단어만 보면 최저 출산율 1위 국가의 업적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러울 수밖에 없는 제목입니다. 다섯째 아이가 도대체 어떤 비정상적인 아이이길래 이상적인 가정을 파괴한 것이지? 이 의문은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도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서스펜스 영화 못지않게 몰입감과 긴장감을 더해주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 마주하는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마, 조직폭력배들이 그런 괴물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는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럼 1988년에 발표된 작품 다섯째 아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해리엇의 말은 날카롭고 위압적으로 들렸고 의사는 그녀에게 거슬린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전에도 힘센 아기들을 본 적은 있어요. 그는 짤막하게 말했고 그녀가 5개월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라고 묻자 그는 대답을 회피해버렸다. 그녀는 그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전정제를 줄게요. 그가 말했다. 그녀를 위하여.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브렛 박사에게 요청하기가 겁이 나서 그녀는 친구들이나 언니들에게 진정제를 달라고 애걸했다. 1966년 첫째 루크를 출산했던 해리엇은 1973년 넷째 폴을 출산한 후 바로 다섯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섯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앞서 태어난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박차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고통 때문에 울곤 했습니다. 진통제가 없이는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인 아기가 잉태된 것이리라 생각되면서도 어쩌면 산모의 무리한 출산 욕심 때문에 약물 남용으로 아기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이 애는 예쁜 아기가 아니었다. 전혀 아기같이 생기지도 않았다. 누워있는 동안 마치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처럼 두툼한 어깨에다 구부정한 모습이었다. 아기의 이마는 눈에서부터 정수리 쪽으로 경사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굵고 노르스름했으며 가마 2개에서부터 삼각형 또는 쐐기 모양으로 이마까지 내려오는 이상한 모양으로 나 있었다.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불안스럽게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그녀는 들었다. 이 아이는 도깨비나 거인 괴물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미안한 듯 아기를 껴안았다. 그러나 그 애는 뻣뻣하고 무거웠다. 데이비드와 해리엇 사이에서 다섯째로 태어난 벤이란 아이는 다른 네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데이비드와 해리엇 사이에서 먼저 태어났던 4명의 아이가 3.2kg을 넘지 않았었던 것과 달리 벤은 5kg짜리였습니다. 벤은 너무 강하게 빨아서 1분도 채 되지 않아 한쪽 젖을 다 비웠다. 젖이 거의 비면 그 애는 항상 잇몸을 갈았고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녀는 얼른 그 애를 낚아채야 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아기로부터 매정하게 젖을 빼앗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데이비드의 숨소리가 변하는 것을 들었다. 벤은 분노로 아우성쳤고 다른 한쪽 젖꼭지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너무나 세게 젖을 빨았다.
그럴 때면 그녀는 온 가슴이 그 애의 목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번에는 그 애가 잇몸으로 강하게 물 때까지 젖꼭지를 물린 채 두었다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그 애를 떼어냈다. 뱃속부터 남달랐던 배는 엄마 해리엇은 물론이거니와 아빠 데이비드, 여전히 어렸던 형과 누나들에게까지 남다르고 섬찟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다른 일가 친척들에게도 처음 마주하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배는 소름이 끼쳐 거인이나 난쟁이 뭐 그런 것 같아. 난 차라리 불쌍한 에이미하고 종일 보내는 것이 더 좋아. 여기서 에이미는 해리엇의 조카로 벤에게는 사촌 누나 뻘입니다. 벤보다 먼저 태어난 에이미는 롱고인이라는 별명의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어 가족들이 모두 떠난 직후 폴이 벤의 방에 혼자 들어갔다. 아이들 중에서 그 애가 가장 벤에게 관심을 보였다. 해리엇이 큰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갔을 때였다. 부엌에 있던 도로시와 앨리스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2층으로 달려간 그들은 폴이 침대 보호 창살 사이로 벤에게 손을 넣었고 벤은 그 손을 움켜쥐고 일부러 팔을 창살에 대고 뒤로 꺾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여인이 폴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벤을 꾸짖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벤은 기쁨과 성취감으로 까르르 웃고 있었다. 폴은 팔을 심하게 삐었다. 폴은 벤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난 집안의 넷째이자 벤의 형이었습니다. 그런 폴에게 벤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엄마의 시간과 관심을 앗아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폴 또한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던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벤은 이제 1살이 넘었다. 아직 한마디도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점에서는 아주 정상이었다. 이제 자기 방 안에만 그 애를 두는 일이 힘들어졌다.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은 그 애에 툭탁하고 성난 울부짖음을 들었고 창문을 올려다보면 그 애가 창살을 밀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벤에 대한 우려와 공포는 폴을 넘어 이제 다른 형제와 가족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당연히 해리엇과 데이비드 또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아이들이 죽은 개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어른들이 왔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분명했다. 물론 조그만 아이가 살아있는 개를 죽인다는 일은 불가능했다. 공식적으로 그 개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벤은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래에 비해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성격과 성향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들에게 당부했다. 에이미를 잘 돌봐줘. 그 애를 절대로 벤과 같이 두지 마. 벤이 미스터 맥그리거를 해쳤듯이 에이미도 해칠까요? 제인이 물었다. 그 애가 미스터 맥그리거를 죽였어. 루크가 맹렬하게 말했다. 그 애가 고양이를 죽였다고. 그리고 불쌍한 게도 헬렌이 말했다. 두 아이가 해리엇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래, 해리엇이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에이미를 항상 돌봐야 한단다. 결국 데이비드와 가족의 설득에 벤을 요양원 같은 시설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해리엇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검은색 승합차가 벤을 데리러 왔다. 데이비드가 일하러 가지 않는 것을 보고 해리엇은 그 차가 오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맡으려고 집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가방들을 승합차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해리엇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굳은 얼굴로 거실 마루에 앉아있던 벤을 들어오려서 데리고 나가 차에 태웠다. 벤은 영국 북부에 있는 어떤 곳으로 보내졌다. 자동차로 4-5시간 거리였고 재수없이 교통체증에 걸리면 더 걸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성애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얼마 후 해리엇은 요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벤의 끔찍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벤을 빼내오기 위해 요양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쟤네들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해요. 하지만 이 애는 무지 힘이 세요. 우리가 본 애들 중 가장 센 아이예요. 그 말은 이 아이가 더 오래 살 거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가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애는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그 애는 더 큰 주사를 맞아야 하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좋아요. 해리엇이 말했다. 두 분 모두 감사해요. 그녀가 차를 몰고 갈 때 두 사람은 지켜보고 서 있었지만 곧 축축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벤이 분노의 외침과 함께 깨어나 뒹굴면서 차 바닥으로 떨어졌고 고함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요양원에서 들은 가늘고 높은 비명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그녀의 속까지 떨렸다. 그녀는 벤이 요동치면서 차에서 쿵쿵대는 것을 약 30분간 참아냈다. 그녀가 벤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결정은 옳았던 것일까요? 벤을 위해서 남편과 4명의 자녀, 그리고 다른 가족을 희생하는 결정이 옳았던 것일까요? 여기서 저 또한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벤이 살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여자, 그녀는 입 밖에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격렬하게 자신을 옹호했다. 자신이 속한 사회가 신봉하고 지지하는 가치관으로 판단해 볼 때, 그녀는 벤을 그 장소에서 데려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당연히 해리엇은 자기 선택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해리엇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벤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결국 행복한 가정과 삶을 원했던 자신의 꿈을 산산이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하여 인간성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무대를 차지하기 수천만 년 전에 정점에 도달했던 종족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 벤의 종족은 위쪽 땅 위에서는 빙하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땅속 동굴 속에 살면서 어두운 심연의 강물로부터 생선을 잡아먹거나 냉혹한 눈 위로 몰래 나가 곰이나 새를 잡았을까?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인도 있고 검사도 있고 성직자도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 같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생각을 드러낼 때마다 전 그들이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작품 5째 아이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재미와 서스펜스 두 마리 모두를 잡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